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천일야화의 첫 번째 탁발승 이야기입니다. 아가씨, 왜 제가 오른쪽 눈을 잃었으며 이처럼 탁발승의 옷을 걸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원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왕께서는 형제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 역시 이웃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이분 스라에는 왕자와 공주 이렇게 자녀가 둘이 있었고 그중 왕자와 저는 연배가 거의 같았습니다. 제가 왕자 수업을 마치자 부왕께서는 저의 나이에 합당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숙부왕을 뵈러 이웃나라로 가서 한두 달 머문 후 다시 부왕의 궁전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여행들을 통해 저와 제 사촌 왕자 사이에는 아주 강하고도 특별한 우정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는 유난히 따뜻한 태도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또 제게 대접하기 위해 푸짐한 주안상까지 준비해 놓아서 우린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촌, 자네가 이번에 떠나 있을 때 내가 무얼 했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걸세. 자네가 떠난 후 1년 동안 난 전부터 품어왔던 어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부들을 동원해 공사를 벌였지. 사실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완공되어서 이젠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네. 자네도 보면 괜찮다고 생각할 걸세. 하지만 이 건물을 보러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사이의 비밀과 신의를 지키겠다고 맹세해주게. 이게 내가 자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네. 워낙에 우정이 돈독하고 친밀한 사이였던지라 그의 요구를 거절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맹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여기서 날 좀 기다려주게. 곧 돌아올 테니까. 과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는데 그의 곁엔 화려하게 치장한 뛰어난 미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고 나 역시 물어서 안 될 듯하여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린 그 아가씨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잔이 넘치게 술을 따라 건배하면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자는 저에게 사촌, 이제 우린 시간이 없다네. 내 자네에게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을 해야겠네. 이 아가씨를 어떤 장소에 데려다 주게나. 거기에는 새로 지어진 돔이 있어 무덤이 보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문은 열려 있을 터이니 둘이 함께 들어가서 날 기다려주게. 내가 곧 따라갈 걸세. 제가 한 맹세였기 때문에 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 아가씨를 모시고 사촌 왕자가 내린 지시에 따라 밤에도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는 물이 가득 든 조그만 물병과 곡괭이 그리고 석회를 담은 작은 자루 하나를 들고서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곡괭이로 무덤 한가운데 서 있는 어떤 빈 묘당의 바닥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캐낸 돌들을 하나씩 드러내어 한쪽에다 쌓았습니다. 돌을 다 치운 그는 이번엔 땅을 파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묘지 밑에 뚜껑 하나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왕자가 뚜껑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로 나선형 계단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촌이 여인에게 이게 바로 내가 말했던 장소로 통하는 입구요. 이 말을 들은 아가씨는 입구로 들어가 아래로 내려갔고 왕자 역시 그녀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는 내려가기 전에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사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줘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잘 있게. 더 이상은 묻지 말아주게. 자넨 그냥 온 길을 따라 되돌아가도록 하게. 아가씨, 전 제 사촌 왕조로부터 더 이상의 말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그냥 작별을 고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술 기운이 올라와 몽롱해진 정신으로 숙부왕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취한 상태였지만 그럭저럭 제 궁실까지 기어들어가 잠자리에 들 수 있었죠.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난 저는 간밤에 일어난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도 기이했던지라
내가 꿈을 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촌 왕자에게 사람을 보내 지금 그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심부름꾼이 왕자는 간밤에 그의 궁전에서 자지 않았으며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여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어제 묘당에서 있었던 그 기이한 사건은 분명히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몹시 무거워진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제 그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젯밤에 보았던 것과 비슷하게 생긴 묘당이 수도 없이 많아서 내가 찾는 것은 분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꼬박 나흘을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숙부왕께서는 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사냥을 떠나 계셨던 것이지요. 저는 그분을 기다리기 지루했던지라 대신들에게 왕께서 돌아오시면 제가 사과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서 부왕의 궁정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집을 오래 떠나 있는 것은 제 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숙부의 궁을 떠날 때 저는 대신들이 사촌 왕자의 행방을 알지 못해 깊이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겠다고 사촌과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들에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부왕께서 사시는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왕궁 앞엔 수많은 호위병들이 서 있다가 성문에 들어가려 하는 저를 애워쌌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왕자님의 아버님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대신 대제상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왕의 명에 따라 왕자님을 체포해야 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호위병들이 저를 체포하여 그 반역자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가씨, 그때 제가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아팠을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반역자 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게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저는 석궁을 가지고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궁전 높은 곳에 있는 옥상에 올라가 석궁을 쏘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죠. 그때 제 앞으로 새가 한 마리 날아와 그놈을 겨냥해 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빗나갔고 공교롭게도 자기 집 옥상 위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재상의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찾아가 사죄했지만 그는 깊은 앙심을 품어왔고 마침내 복수할 기회가 오자 그것을 마음껏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저에게 원한을 폭발할 방식은 참으로 잔혹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절 보자마자 불같이 분노에 달려오더니 제 오른쪽 눈에 손가락을 쑤셔 넣어 직접 눈알을 뽑아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애꾸가 된 사연입니다. 이 역적의 잔인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괴짝에 가둔 후 망나니에게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져가 제 목을 벤 다음 시체는 독수리 밥으로 던져놓고 오라 명령했습니다. 망나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제 모습에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좋소, 신속히 왕국을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마시오. 돌아오면 당신뿐 아니라 나까지 목숨을 잃게 될 테니까. 저는 그에게 깊이 감사한 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과 헤어져 혼자가 된 저는 비록 한쪽 눈을 잃긴 했지만 더 큰 불행은 면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로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당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저에게는 오래 걸을 만한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으슥한 장소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밤이 되면 체력이 허락하는 만큼 걷기를 반복한 끝에 숙부왕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숙부를 만나 제가 돌아오게 된 비극적인 이유와 현재의 처량한 신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이구, 내 아들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건만 이게 웬 말이냐. 사랑하는 형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조카가 이런 꼴까지 되다니. 이 불행한 아버지는 아들이 실종된 이후로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애타게 찾았지만 전혀 소식을 들을 수 없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계신 숙부님의 모습을 보니 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제 사촌 왕자에게 굳게 맹세했지만 비밀을 계속 간직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숙부님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 말을 듣는 왕의 얼굴에는 약간 안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조카야, 네가 해준 말을 들으니 좀 희망이 생기는구나. 난 그 녀석이 묘당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대충 알고 있단다. 내게도 약간의 기억이 남아있을 테니 우리가 함께 가면 찾을 수 있을 게다. 하지만 그 녀석이 이 모든 일을 비밀리에 행했고 너에게도 비밀을 지켜달라 부탁했다니 내 생각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우리 둘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숙부께서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원했던 데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제 이야기를 통해 밝혀지게 되겠지만 극히 중대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 변장을 한 후 들판으로 통하는 정원의 문으로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곧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저도 묘당을 알아볼 수 있었고 전에 오래도록 보람없이 찾아 헤맸기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묘당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지하 층계 입구를 막아놓은 뚜껑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리는 일이 둘이서도 매우 힘들었는데 그것은 그날 밤 왕자가 석회와 물로 뚜껑을 봉인해 놓았던 탓입니다. 우린 간신히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숙부왕이 먼저 내려갔고 저도 뒤따라 들어가 약 50개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까지 내려가자 일종의 대기실 같은 공간이 나왔는데 그곳은 악취가 풍기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 멋진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있음에도 꽤 어둑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기실을 지나 커다란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여러 개의 샹들리에 불빛으로 밝혀진 커다란 방으로 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수조가 하나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갖가지 식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방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무척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면 벽에는 바닥에서 몇 계단 올라가는 높직한 단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 커튼이 드루어진 널찍한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단 위로 올라가 커튼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엔 온몸이 수처럼 새카맣게 타버린 왕자와 예전에 그 아가씨가 나란히 누워있는 게 아닙니까? 마치 이글거리는 불에 던져 넣었다가 하얀 재가 되기 전에 꺼내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 앞에서 저희 숙부왕은 괴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체의 얼굴에 침을 뱉고 노여움에 치를 떨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세상이 너에게 내린 벌이다. 하지만 저 세상의 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야. 그분은 이렇게 퍼부은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아들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죽은 아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취급하는 숙부님의 모습을 본 저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이 비통한 광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찢어질 듯합니다. 감히 전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사촌 왕자가 대관절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의 시체를 이렇듯 가혹하게 다루시는 겁니까? 내 아들은, 아니 사실 내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이 녀석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누이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2년 또한 녀석을 사랑했지. 처음에는 둘의 다정한 관계를 싫어할 이유가 없었어. 둘 사이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곤 전혀 예상을 못했다. 사실 이 세상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니?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누이 간의 정은 점점 깊어만 갔고 마침내 내가 우려할 정도로까지 발전했어. 난 최선을 다해 이런 상태를 고쳐보려 했었지. 난 아들 녀석을 따로 불러 호되게 꾸짖어 보았어. 하지만 이 애들은 이미 치명적인 독을 삼켜버린 후였던지라 내가 막으면 막을수록 그들의 사랑은 도리어 거세게 불타올랐지. 내 명예로는 도저히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나 하느님께선 이 가증한 죄를 참지 못하시고 두 연놈을 이렇게 벌하신 거라네. 이 말을 마친 숙부님은 슬피 흐느껴 울기 시작하셨고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카야, 내 비록 못난 아들을 잃었지만 다행히도 그 녀석보다 훨씬 훌륭한 널 얻게 되었구나. 우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궁에 돌아왔습니다. 호련 어디선가 나팔, 작은 북, 큰 북 등 전쟁 악기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뿌연 흙먼지가 일며 하늘이 컴컴해졌는데 그 속에서 어떤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의 부왕을 밀어내고 나라를 빼앗은 그 재상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숙부님의 나라마저 차지하려고 침략한 것입니다. 소규모의 호위대만 거느리고 계셨던 숙부는 이 많은 적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성을 에워쌌고 아무런 저항 없이 성문이 열리자 쉽사리 도성을 함락했습니다. 숙부께서는 수많은 적들을 죽이며 용감히 싸우셨지만 결국 전사하셨고 저 역시 한동안 싸웠지만 이미 전세가 기운 것을 보고는 피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비밀 통로를 통해 궁을 빠져나온 저는 죽은 왕에게 지극히 충성스러운 어떤 관리의 집에 가서 숨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에 시달리고 크나큰 고통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수염과 눈썹을 밀어버리고 탁발승의 옷을 걸친 채 도성을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외진길을 택해 숙부님의 왕국을 벗어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한 끝에 바그다드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는 위대한 군주 앞에 엎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달에 걸친 여행 끝에 마침내 저는 이 도성의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해질녘 성문을 통과해 들어온 제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잠시 생각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또 다른 탁발승이 저와 같은 나그네로 도착했던 것입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이 낯선 도성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이 우릴 이곳까지 이끌어주어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이 너무도 자비롭고 착한 마음으로 우릴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하면 충분해요. 우린 만족했어요. 자,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세요. 탁발승도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